예, 안녕하십니까. 정치의 새 패러다임을 만드는 언더73 팟캐스트. 오늘도 라이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언더73 팟캐스트의 라이브 방송은 매주 월, 화, 수, 목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자님이시자 조갑재 TV의 대표이시기도 하신 조갑재 대표님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영광입니다. 네, 정말 영광입니다. 네. 우리 언더73의 원래 오늘 방송 출연이 저랑 김준호 전 대변인이었는데 네. 오늘 짜장면 같이 먹고 있던 우리 김혜란 전 대변인이시죠. 지금 춘천갑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 김혜란 대변인님이 조갑재 대표님을 너무 보고 싶다 하여 깜짝 출연을 함께 또 해주셨습니다. 네. 직접 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네, 뭐 이렇게 오늘 출연자분들 소개해 드렸고요. 저는 이제 오늘도 저기 하지만 신성민 작가가 없는 날에 진행을 담당하는 박상수입니다. 이 신성민 작가께서 지난 주말에 우리 그 스튜디오 인테리어 공사, 우리 오늘 이쪽에 벽, 이 나무, 다 이렇게 다 이 새로 시공된 이 나무, 이거를 이번 주말에 주말에 이번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 여기까지 다 하려다가 시간에 쫓겨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반만 하고 일단 일주일 방송하고 그다음 주말에 하자 해가지고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관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 신성민 대표가 어제 그 주말에 공사하다가 몸살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내일 신성민 대표 해야 되는데 내일은 이제 유재하 위원장이 대신 또 진행을 하고 빨리 좀 나아야 되는데 하여튼 정말 이런 누추한 곳에 모시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이거 멘트하기 전에 저희가 또 광고를 좀 해야 돼서 예, 시청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처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 또 각각 그 탄생 연도에 따른 그 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또 우리 대표님의 설명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오프닝 때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우리 주인공이죠. 그렇죠. 네, 주인공이신 대표님께서 태어나신 1945년. 1945년 10월에 일본에서 났어요. 나는. 동경 근방에 사이다마현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거기서 났다가 6개월 만에 한국에 돌아왔으니까 기억이 없지. 네. 그리고 기자 생활을 내가 71년부터 부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71년.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73이 한동훈 대표의 맞습니다. 출생 연도라고 그래서 네. 나는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연도를 이야기하면 그 해에 있었던 또는 내가 취재했던 사건이 다 기억에 나요. 네. 주마등처럼 지나가. 예. 73년에 저는 문화부 기자를 했는데 73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혹시 경주에 가시면은 천마총이라는 고분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천마도가 발견된 그 네. 천마총 고분 발굴을 한 게 1973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73년에 깨알 같은 73년에 세계적 사건이 나지. 제4차 중동전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랍 국가들이 석유를 무기화합니다. 네. 그래서 제1차 석유 쇼크가 시작된 해예요. 그때 우리나라가 전량을 중동에서 맞아요. 수입을 했거든. 네, 석유를 맞습니다. 그때 네. 석유가 1배럴당 2달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가 산유국에서 감산을 하고 수출 규제를 하는 바람에 이게 4개월 만에 10달러로 올랐다고. 5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그때 또 73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공업 선언을 했어요. 맞아요. 중공업. 네. 이렇게 일을 벌려놨는데 석유값은 4배로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나라 같으면은 계획을 적지. 예. 그렇죠. 그러나 네. 박정희 대통령은 그대로 밀고 갑니다. 그대로 밀고 가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가요. 그 호랑이 굴이 어디냐 하면은 중동이거든. 네. 그러니까 오일만이가 중동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중동에서 중동 진출이 그때. 건설 붐이 일어나고. 네, 건설붐. 네. 바로 우리 현대건설 등등 해가지고 건설 회사가 중동으로 가요. 네. 그래서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거기서 돈을 법니다. 이게 역전의 드라마지. 그러면서
중화공업은 계속해요. 예. 예. 계속하면서 오늘 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중화공업, 뭐 조선 자동차, 전자, 비철금속, 철강, 석유화학 이게 그때 만들어졌다고요. 그 남동 임해 지역의 그 공업지역. 그렇죠. 그러니까 네, 거기에. 그때 이렇게 중화공업에 대규모 투자를 한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그래서 선진국으로 가는 막차를 탄 거예요. 물론 그때는 유신 체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해 가지고 네. 이 쓸데없는데 돈을 못 쓰도록 했지. 아. 그러니까 행정을 효율화해 가지고 그때 구호가 국력의 조직화, 능률의 극대화였습니다. 아. 그래서 밀어붙인 게 유신 체제 7년 동안 한 게 의료보험 시작, 네. 그다음에 중동 진출, 네. 4대강 유역에 떼물 10개를 만들어요. 맞습니다. 그때. 그래서 네. 수도권에서 지금 물 부족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만듭니다.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중화공업 건설이죠. 네. 그다음에 새마을 운동이지. 새마을 사업. 네. 그래서 도농 간의 격차가 사라지고 한 게 바로 가장 어려울 때 네. 역전극을 만든 거지. 한국의 지난 70년은 역전 드라마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기사 회생해가지고 과거보다 더 나은 점프를 해가지고 만든 거니까 그게 1973년 3년. 제4차 경동전쟁 제1차 오일 쇼크 중화공업의 시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값이 5배가 오르면 요즘 차 기름 넣으면 풀로 넣으면 10만 원 정도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지간한 중형차. 그러면 한 1,700원 합니다. 1,700원 하니까 네. 그러면 5배가 올랐다는 건 50만 원. 예. 50만 원이 어느 날 갑자기 들게 된다는 거죠. 차 한 번 기름 넣을 때 50만 원. 네.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네. 사실 나라가 거의 마비되는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기회로 바꿔버린 거죠. 그런 거죠. 거기 가서 오일머니를 우리가 건설 경기를 돈이 타고. 모인 대로 가자 이거지. 예. 그러니까 또 그때 대규모 투자를 하니까 코스트가 싸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포항제철, 현대조선, 현대자동차 이 공장은 가장 싸게 지은 겁니다. 가장 싸게 짓고 최신 시설. 가장 싸게 최신 시설을 지었으니까 지금도 경쟁력이 있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은 궁금한 게 어떻게 그러면 그런 식견을 갖고 있으셨을까요? 군인이셨잖아요. 군인이지. 근데 그런 거는 사업가적인 마인드 아닌가요? 거의 상인의 마인드인데.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분은 4가지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출발은 교사였다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혁명가입니다. 네. 그 다음이 CEO예요. CEO. 사장님. 이걸 다 겸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품성은 교사로서의 품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제가 살펴보니까 위대한 경영자, 위대한 정치인은 위대한이란 말을 붙일 때는 다 교사적인 품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 교사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 제자나 약한 사람을 위해서 뭔가 가르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 정주영 선생이라든지 이병철 선생이 다 교사적 경영자입니다. 박정희는 교사적 군인이었고 교사적 혁명가였고 교사적 CEO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물을 볼 때 굉장히 멀리 보고 넓게 보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서도 디테일에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네. 그러셔. 진짜 73년 이야기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시작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자, 그럼 이제 다음 연배인 우리 김혜란 대변인. 76년생. 76년생. 76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게 또 박정희 대통령 관계가 있고 저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네. 76년 1월 15일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을 하는데 포항에서 양질의 석유가 발견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그때 영일만. 네. 영일만에서 네. 영일만 육지입니다. 바다가 아니고 육지에서 발견됐다고 하니까 그때 제1차 오일 쇼크로
하도 당해본 한국 사람들이 산유국의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죠. 어. 예. 엄청난 기사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또 언론이 막 과장을 한다고 금방 뭐 기름을 수입 안 해도 될 것처럼 맞아요. 과장을 하면서 주가가 막 폭등하고 그랬어요. 네. 아, 저는 그때 부산에서 사회부 기자를 하고 있었는데 예. 마침 부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때 바다에서 시추를 하고 있는 걸 내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자연히 석유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예. 석유 네. 개발에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박 대통령 발표를 보고 있으니까 아, 이건 뭐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포항에서 사실은 그때 정보부 중앙정보부에서 위장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포항에서 시추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취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좀 내가 딱 취재를 해보니까 네. 아, 이거는 대통령이 과장 발표를 했구나. 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네. 우리가 흔히 이번에 대왕고래 사건에서도 그런 걸 많이 보는데 땅을 시추하면 퇴적층을 시추하면 기름, 가스는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예. 문제는 양이라고 그렇죠. 양. 예. 얼마나 많으냐. 경제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나는 그때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석유라 하더라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글을 쓰려고 하니까 정보부에서 각 언론사에 딱 명령을 내려가지고 포항석유에 대해서는 일체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 불리한 줄 알았던 거라. 그렇죠. 그때는. 네. 그래서 나는 내가 아는 걸 그냥 스킬기가 뭐 해가지고 그때 이 인쇄를 해가 200부 논문을 내가 만들었어요. 예. 아, 그래가지고 정부와 연구기관 이런 데 언론사에 다 보내준 거라.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표가 완전히 다르지. 네. 상케이신문 서울지국에서 그걸 픽업해가지고 기사를 썼어요. 예. 네. 일본에서도 관심이 많으니까 포항에서는 포항 석유는 경제성이 없다고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제가 국제신문에서 잘렸어요. 아, 퇴직을 했습니다. 유신시대잖아요, 그때가. 네, 그렇죠. 예. 유신시대 중에서 제일 아주 강력한 통제력이 있을 텐데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딜 갔냐면 지금은 지금 회사가 있나? 국제상사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아, 예. 신발 예. 만드는 맞아요. 프로스펙스. 맞아요. 맞아요. 예. 1970년대 세계에서 가장 큰 신발 공장입니다. 맞습니다. 네. 종업원이 2만 명. 네. 그중에 70%가 17살 이하의 여공들이었어요. 아, 거기에 제가 경력사원 시험을 쳐가지고 거기서 들어가서 네. 종합상사 생활을 한 10개월 예. 하다가 중앙정보부장이 바뀌었어요. 네. 김직수라는 사람이 물러나고 그 유명한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이 되었어요. 아, 김재규는 그분이 아주 예의가 바른 사람입니다. 네. 박 대통령을 쏴서 그렇지만은 아주 우직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부장이 바뀌니까 정보부에서 신문사에 돌아와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서 제가 77년에 네. 복직을 해서 다시 또 기자 생활을 어, 그때는 하게 그럼 됩니다. 국제신문에 다시 복직하신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면은 조선일보에 가신 건 몇 년이신 겁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거는 그 뒤에 누가 79년생이라던데 제가 79년생입니다. 예. 79년 이야기를 해야 돼.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아, 네. 79년에 79년이 우리나라에서 사건이 많은 해입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죠. 연초에 예. 이란에서 팔레비 왕정이 무너져요. 예. 그래서 호메이니 정권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예. 중동을 완전히 바꾼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때 오늘은 이란 예. 그러니까 이슬람 물리주의자가 네. 근대화를 하려고 하는 팔레비를 타도하는데 그때 또 오일 쇼크가 또 났어요. 예. 네. 배럴당 15달러 하던 게 한 37달러로 튑니다. 아, 그때 2배 정도. 예. 이때는 박정희 정권이 타격을 받아요. 네. 왜냐 중화공업을 너무 크게 벌려놓은 걸려놨는데 비용이 이제 이제 들어가니까.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김영삼 총재가 당시 야당 지도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강경투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노조운동이 일어나요. 예. YH 사건. YH 사건. 예.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김영삼 총재를 국회의원에서 제명을 하도록 시킨다고 네. 뉴욕타임즈와 인터뷰한 걸 맞습니다. 트집 잡아가지고 예. 제명을 하니까
부산에서 1979년 10월 16일 부산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그게 부마 사태가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부마 사태. 예. 저는 그 현장에서 이제 취재를 했는데 10월 16일 이 유신 체제 7년 동안 데모가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갑자기 학생들이 데모를 해가 부산 중심지인 남포동으로 쏟아져 나오니까 시민들이 막 박수를 치고 담배 사주고 콜라 사주고 뭐 이러더라고. 네. 시민이 학생과 합세를 했어요. 예. 이게 처음입니다. 예. 그러나 밤이 되니까 이 진압한 경찰차를 뒤엎고 불을 지르고 해가지고 아염이 치솟고 합니다. 제가 그 현장에 딱 있으니까 이게 이 정권이 끝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예감이 있었어요. 예.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부마 항쟁 때. 평소에 뭐 데모를 많이 하다가 그것은 몰라도 네. 한 7년 동안 조용하다가 갑자기 일종의 밀란 비슷한 게 일어났으니까. 네. 그런데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그 이틀 뒤에 그 다음 날이구나. 그 다음 날 또 현장에 옵니다. 네. 그래서 자기 눈으로 그걸 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민심이 박정희 대통령을 떠났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지휘관이 현장에 오면은 네. 좀 과장된 인식을 그렇죠. 하게 네.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지휘관은 현장에 안 가는 게 맞아요. 네. 그래야 냉정이 깨지니까. 냉정해집니다. 예. 그래서 돌아와서 그 열흘 뒤에 11.6 사건 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사교청 방조제 갔다가 예, 그래서 안가해서 11.6 사건 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마 사태가 앞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니까 이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부마 사태를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쓰기 위해서. 네. 그 뒤에 책을 냈는데 지금도 부마 사태에 대해서는 제가 쓴 책이 단행본으로서는 유일합니다. 그 기록이. 그때 생생할 때 취재를 했어요. 자, 11.6 사건은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11.6 사건을 저는 30년의 한국 현대사를 결정한 사건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박정희 집권 18년을 끝내고 그날 밤에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 등장해가지고 그 사람 쪽으로 권력이 모여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12.12를 거쳐서 네. 5.17, 5.18을 거쳐서 제5공화국을 출범시키는 그래가지고 노태우 대통령 시절까지 가면은 결국 12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12.6에서 시작해서. 그렇죠. 12.6이 18년을 끝내고 네. 12년의 두 군인 대통령 시절을 만들어낸 거니까 그날의 총성이 30년을 결정. 그렇죠. 한국 네. 현대사의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죠. 네. 그다음에 11.6 다음에 일어난 게 12.12. 네. 지금은 군사 변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12.12 사건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빠지고 권력의 공백이 생기니까 정규 육사 출신들이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밀어내고 군의 실권을 잡고 그 연장선상에서 삼김씨를 젖히고 1980년 5월에 말하자면 권력을 잡는 거죠. 네. 그 88년이 남아있긴 하지만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고. 네. 누가 88년? 88년 우리 김준호 대변인이 88년 남아있네. 이게 88년은 꼭 이야기를 해야 돼. 네. 그래요? 네. 12.12에서 연결하려고 했더니. 이 한국 현대사를 완성을 해야 돼. 맞습니다. 예. 네. 88년은 우리나라 역사상 한국 현대사의 가장 빛나던 시절이거든. 맞습니다. 서울 올림픽. 네, 서울 올림픽. 예. 9월 17일. 예, 서울 올림픽. 그날 그 개회식을 보면서 아마 그렇게 감동한 점은 기자는 원래 감동 안 하는 지금인데 그날 날씨도 좋았고 그 전날은 소낙비가 막 내렸는데 제가 그날 하루는 계속 돌아다녔어요. 흥분이 되어가지고. 예. 근데 이게 서울 올림픽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맞습니다. 서울 올림픽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서울 올림픽이 서울에서 개최된다는 게 이게 기적이거든.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예? 군사 변란이 일어나가지고 집권한 전두환 정부가 서울올림픽을 주최한다고 하니까 세계가 웃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근데 다행히 우리 라이벌인 일본 나고야가 좀 약해서 우리가 네. 개최권을 땄는데 그때 한국 사람들 중에 서울올림픽이 성공할 거라고 본 사람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이 아주 순정을 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성공을 하는데 성공하기 전에 많은 사건이 일어났지. 가장 배 아픈 게 북한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북한이 예. 방해를 하고 특히 맞습니다. 방해한 사건 중에 두 사건이 유명하죠. 1983년 10월 9일 한글날 아웅산 테러 아웅산 테러. 맞아. 예. 네. 17명의 장차관을 예. 죽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노렸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늦게 출발해서 살았다. 예. 그다음에 1987년 11월 칼기. 29일 예. 김현희 예. 대한항공 폭파 사건. 맞습니다. 예. 그것도 중동에서 노동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3년 만에 네. 선물을 사가지고 예. 예. 115명이 탄 그걸 노동자를 위한다는 김정일이가 지령을 내려가지고 폭파시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이런 흉악무도한 네. 공산당이 예. 말하자면 노동자를 죽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다행히 김현희 씨가 마지막에 청산 가리 앰플. 가리 앰플 담배 개비에 맞아요. 들어갔는데 예. 깨물려고 하다가 어머니 생각을 해서 그 순간 약해 꽉 깨물었으면 죽는데 예. 약하게 깨물었는데 그 옆에 경찰관이 있다가 뺨을 때리는 바람에 이게 툭 튀어나갔어요. 그래서 조금만 마셔가지고 기절하는데 예. 그래서 김현희 씨가 살고 이게 북한이 시킨 거다 하는 게 세계에 알려지고 네. 하면서 북한이 고립되기 시작한다. 맞죠. 네. 이게 서울올림픽 방해하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1988년 서울올림픽은 그때까지 참여하지 않았던 소련, 뭐 중국, 동구 공산권이 다 참여를 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12년 만에 온전한 서울올림픽이 열리니까 네. 그때 원래 체육 강국이 소련, 동독, 루마니아, 체코 이런 나라거든요. 네. 네. 이게 시청률이 얼마나 높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보던 동구 러시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거지 국가로 알았던 한국이 저렇게 발전했다. 아, 그렇죠. 예. 네? 저렇게 발전했는데 우리는 뭐냐 말이지. 네. 우리가 훨씬 긴 민주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됐다. 네, 맞습니다. 예. 바로 그 다음에 1989년에 동구권이 붕괴하는 동구 공산권이 차례로 무너지는데 동기부여를 한 게 서울올림픽. 서울올림픽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잘한 게 많은데 이걸 자랑을 해야 돼요. 예. 이걸 교과서에도 교과서 한번 살펴보니까 서울올림픽에 대해서는 한 줄도 안 쓰고 안 쓰는 데도 있고 한 줄 쓴 게 뭐 정권 유지를 위해서 뭐 했다니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 보수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자랑할 걸 자랑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원래 정치나 뭐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만은 잘못한 것도 자랑하고 하는데 그렇죠. 네. 이런 그 위대한 일을 해놓고 자랑하지 못하면은 그게 뭐가 되느냐 이겁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1945년생이니까 지난 80년의 한국 역사를 설명할 때 꼭 이런 말을 합니다.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가장 위대한 이야기. 네. The greatest story ever told인데 이게 우리 같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제대로 기록에 남기지도 안 하고 선전도 안 하는 바람에 The greatest story never told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ever told로 바꿔줘야 돼요. 열심히 알리도록 그리고 그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그 인사말로 간단히 하려고 했다가 지금 한국 현대사를 쭉 짚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긴 한데 정말 1945년에 태어나셔서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해주셨잖아요. 대표님께서. 근데 이제 저희가 그 12월 3일에 지금 방금 동시 시청자 수가
저희 방송 최초로 3,000명을 넘었습니다. 아유. 네, 저희 방송 최초로 지금 3,000명을 넘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진짜 대표님 덕분에 정말 네, 대표님 말씀처럼 네. 그 위대한 88년도에 태어난 게 저 김준호입니다. 자랑을 잘하고 다니겠습니다. 그래, 네. 뭐죠? 김준호 위원장은 88년에 태어났지만 저는 대한민국 30년을 왔다 갔다 했던 79년에 태어났는데 이 79년에 있었던 사건 이후로 저는 작년 12월이 정말 너무 길었습니다. 한 달이. 정말 12월이란 한 달이 너무 길었는데 대표님은 12월 3일 날 댁에 계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그날? 우리 집에서 예. 무슨 다른 텔레비전 시청을 하고 있는데 문자 메시지로 부산에 있는 분이 비상계엄령 펴졌다고 온 거예요. 아, 난 보고 이거 가짜 뉴스구나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텔레비전을 켜니까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동훈 대표 포테이션하고 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 뭐 국민과 함께 맞겠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예. 딱 뜨더라고. 맞아요. 예. 그 순간 저는 이거 실패한다. 이 계엄은 실패한다. 실패한다고 해서 저는 예. 저 유튜브를 할 때 이거 전화기로 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30분 뒤에 예. 조갑제 TV에 올렸습니다. 예. 그렇게 써놨어요. 오늘 밤중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계엄령 해제할 거라고. 오. 소름, 야. 지금 소름 돋았어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저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링크도 하겠어요. 세상에. 네. 그거 찾아보면 나와요. 예. 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냐면 한동훈 대표가 여당 대표가 반기를 들었으니까 그렇죠. 밤중에 예. 틀림없이 해제될 거다. 네. 해제 결의가 나올 거다. 이렇게 네. 자신을 가지면서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안심하고 네. 마치 드라마를 구경하듯이 즐기면서 예. 봤습니다. 그 계엄이 만약에 저희는 이제 계엄을 사실상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엄령이 있을 때 갓난아기거나 누님은 3살이 없겠다. 그죠? 그러니까 김혜란 위원장님은 3살. 예, 그러니까 기억도 못하는데 만약에 계엄이 만약에 진짜 성공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 날이겠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 예. 날 아침에 아마 서울 시내로 몇백만 명이 나왔을걸요. 그건 뭐 여야나 좌우 구별하지 않고 예. 네. 예.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예, 그렇겠죠. 이게 네. 무슨 또 혜성이 무슨 지구하고 충돌한 것처럼 네. 그런 충격을 준 건데 아마 첫 반응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는 엉뚱하다는 생각, 그 다음에 분노. 네. 그랬으면은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총을 쏘았다면은 계엄군이 그죠. 그렇죠. 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날 밤 저도 현장에 있기는 했었는데 그 계엄을 그날 밤에 해제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계엄을 계몽령이다. 계엄이 오히려 경고성으로 필요했다. 이러한 말들이 요즘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동의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번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네. 뭐 적나라하게 다 나온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우선 이분이 군대 안 간 사람이라서 이 무장한 집단을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엄중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 목숨을 거는 거거든. 실패하면은 목숨을 바치든지 최소한 자기 직위는 바쳐야지. 예. 맞습니다. 그런 각오 없이 누가 계엄령 선포를 합니까? 네. 계엄령 선포라는 것은 군사작전인데 그거는 선전포고에 준하는 면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계획 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당시국방장관, 여인형 당직사령관, 요 사람 세 사람이 네. 주모자더라고. 맞습니다. 세 사람이 맞대가지고 그것도 비밀 지킨다면서 다른 사람한테 제대로 협조도 받지 않고 네. 해놓으니까 실치 단계에 딱 들어가니까
명령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예. 아니 무슨 계획을 이렇게 세웁니까? 아니 세 사람이 작당을 해가지고 이건 나라를 뒤엎는 건데 네. 맞습니다. 이건 네. 전형적인 친위 쿠데타거든. 예. 네. 맞습니다. 친위 쿠데타의 정의는 뭐냐면은 최고 권력자가 정적을 싹 정리하는 걸 친위 쿠데타라고 한다고. 네. 네. 그래 가지고 있는 권력을 더 강화하는 걸 친위 쿠데타인데 이게 전형적인 친위 쿠데타인데 네. 친위 쿠데타를 하려면은 우선 군인들 마음을 잡고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도상훈련 정도는 해야지. 네. 그리고 병력을 동원하려면 몇만 명을 동원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국회를 봉쇄하려면은 5천 명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네. 2m마다 한 명씩. 예. 그래 담 넘어가는 사람 못 넘어가도록 하지. 네. 그런데 기껏 몇백 명 보내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군대 안 간 윤석열 대통령의 병정놀인데 네. 그러나 본인은 이게 성공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하는데 예.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때부터는 본인이 막 전화를 하더라고. 그죠? 직접. 수방사령관, 뭐 네. 특전사령관 그리고 국정원 차장한테 네. 네. 아니 세상에 작전을 하는데 저 전쟁 지휘를 하는데 합참 의장이 저 중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하고 맞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국군 통수권자의 자질이 없어요. 네. 이 자체만 보면 코미디인데 네. 이게 코미디라고 볼 수 없는 게 본인은 가능하다고 보고 했는데 이번 이 계엄 사태를 통해서 하나 좋은 점이 드러났어요. 그건 뭐냐면은 군사령관은 대통령의 명령을 받으니까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 밑에 사람들 그렇죠. 실무자들. 여단장 예. 뭐 대대장 네. 이런 쪽으로 내려가면은 그 계급이 이제 준장 대령 이런 사람들이라고 대령 중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게 뭐지 이거죠. 첫 네. 반응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더구나 광주의 기억이 있는데 네. 하면서 집행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예. 예. 사령관까지는 내려가고 사령관도 그 밑에 부하들한테 지시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시할 예. 때부터 힘이 빠져. 맞습니다. 예. 마치 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그건 네. 명령도 아닌데 네. 예. 그때부터 힘이 빠지는 게 이게 말이 아닌 그러니까 헌법에 위배되는 명령임을 안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 밑에 단계에서는 안 된 거지. 그렇죠. 네. 사실상 항명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 뭐 잘 아시겠지만 합법적 항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네. 이거 항명을 안 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군인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헌법 정신으로 무장한 영광급이 이번에 비상계엄의 성공했으면 큰일이니까 그걸 좌절시켰다. 이런 점에서 좋은 측면이 있다 이겁니다. 네. 우리 군인이 이만큼 민주화되어 그렇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죠. 보여준. 네. 그래서 이제 또 되게 저기를 했던 게 뭐냐면 계엄을 한다고 해놓고 국회보다 더 많은 인원을 선관위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선관위에 보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집회나 이런 데서도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지금 뭐 캡틴 아메리카 이런 분들이 저는 제가 어느 분이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어떤 유튜브라든지 언론인 출신이세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캡틴 아메리카 그분이 네. 오키나와 99명 그 얘기하셨다는 그분이잖아요. 네. 그분이 블랙 요원인 건 맞다라고 방송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튜브 방송에서. 블랙이라는 뜻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 그래서 이게 이러면은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제가 굉장히 강하게 그때 이제 들었었는데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대표님께서는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만 좀 간단히 2020년 네. 4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싸워왔는데 네. 다행히 작년 4월 총선에서 그게 정리가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 네. 한동훈 대표가 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억지를 받아들여 가지고 원래 수검표인데다가 원래 수개표인 개표 과정에 수검표 단계를 하나 더 넣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2,800만 표를 계산을 했더니 한 표도 안 틀린 거야. 예. 맞습니다. 예. 완벽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생활하는데 상당히 편했어요. 네.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 우파 인사들 중에서. 네. 맞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자리를 함께 하면은 굉장히 이게 불편해.
언론 자유가 없어. 예. 찜찜해요. 예. 네. 뭐 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그런데 그 뒤로는 이제 확실해졌으니까 네. 음모론자들 입을 싹 닫고 이제는 네. 끝난 거예요. 예, 끝난 맞습니다.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를 하면서 이 무덤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망령을 다시 살려내가지고 네. 온 천지에 퍼뜨린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 유권자 중에서 30% 이상이니까 약 1,500만 명입니다. 네. 네. 1,500만 명의 한국인을 그 부분에 관해서는 바보로 만들잖아요. 이런 범죄가 있어요. 맞습니다. 어? 이승만 박정희 같은 분은 국민들을 일깨워가지고 이런 나라를 만들었는데 네. 21세기 IT 강국 한국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 1,500만 명 이상을 만든 윤석열 대통령. 이거는 민족사적 범죄입니다. 네. 한민족을 열등화시킨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뭐 좀 그럴듯한 음모론이면 몰라도 부정선거 음모론이란 게 이게 1 더하기 1이 4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 부정선거 음모론 관련돼서는 또 우리 김혜란 대변인이 네. 그러니까 저희는 다 지난 총선에 다 출마를 했었는데 예. 저나 김준호 예, 예. 대변인은 부정선거 음모론이 차마 올 수 없을 만큼 많이 져서 저희는 근데 이제 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기고 지는 이 부정선거로 바뀐 승패가 바뀐 그렇죠. 지역구들을 이렇게 선정해서 맞아요. 방송을 하는데 거기 김혜란 대변인 지역구가 있어요. 네. 아, 네. 춘천갑인데요. 네. 네. 표 차이보다 사실 이 음모론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 사전 선거하고 그렇죠. 이 본 투표에서 이 순위가 바뀐 것. 네, 그 표 차이가 큰 지역구가 주로 지금 한 50여 개. 예, 예.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못 믿어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아마 이게 부정선거라면 제가 가장 큰 피해자일 거예요. 몇 프로 차이로 졌어요? 위원장님 몇 프로 차이로? 뭐, 한 8% 정도 차이 8%. 나는데. 네. 네. 근데 이제 사전 투표에서 지고 본 투표에서 이긴 예. 선거구인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본 투표를 하고 온 특히나 우리 지지자들은 사실 본 투표를 기다리잖아요. 사전 투표 때도 혹시라도 맞아요. 속을까봐. 맞아. 네, 혹시라도 내 표가 어떻게 부정선거로 예. 이용당할 수 네.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던 분들은 또 주변에 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내 주변에는 아무도 너를 찍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네, 네. 맞아요. 그 얘기 많이들 하시죠. 네. 그죠? 네. 모두 다 너를 뽑았는데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확신도 갖게 되고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에 역사 앞에 범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지금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개인의 그런 아쉬운 마음, 불안한 마음을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정보를 모두 장악하고 그렇죠. 있는 사람, 최고 권력자가 그 의심에 불을 당겼다는 그렇죠. 점. 네. 아, 대통령이 이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도 이 시스템을 그렇지. 다 알고 있고 국정원을 장악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 이 정보의 최고 권력자가 이런 의심이 있어서 지금 이 법적인 한계에서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계엄을 했다라는 것. 이것이 지금 끝내 앞으로도 이 의혹을 벌이기가 문제됩니다. 예, 끊임없이 문제를 양산할 수 있을 거라는 점에서 굉장히 사실 암담합니다. 어떻게 밝혀내야 할 것인지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불가능하죠. 힘든 일이죠. 불가능하죠. 네. 정말 부정선거의 가장 큰 피해자일 수 있는 김혜란 위원장님의 말씀인데 절대 없다고 저희들한테 맨날 얘기하고 근데 있는 그건 부정선거 좀 없다. 그 네. 경험자시니까 쉽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깨려면은 뭐라고 설명하면 됩니까? 간단하게. 복잡하게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일단 선관위의 해커가 예를 들어서 그 정보를 조작해서 표수를 숫자를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정보 시스템이 허술하기 때문에 그랬다면 현장에서 그럼 정확하게 이 바꾼 그 숫자만큼의 이 표가 새로 들어가야 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리고 제대로 된 표가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여러 개 선거구의 표가 다 같이 모이는 거기에 정확하게 그걸 하려면 도대체 어느 단계에서 몇 명이 투입되어서 그렇죠. 표를 바꿔치기를 해야 될지 이 50여 개 지역구에서 그 각 동별로 모이는 그 표들
아니면 또 뭐 사전 투표라고 하더라도 또 관외 부재자 투표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누가 표적을 삼아서 아예 그걸 바꿔치기 하는 과정이 현실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하드웨어랑 한 표도 차이 없이 예, 그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지금 법률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실적으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아닌 걸 증명하라라고 하면은 네. 그리고 또 그것이 지금 와서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일부러 양산되는 점도 있고 또 상업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렇죠. 양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불씨를 당긴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씻을 수 없는 범죄예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은 내일 최후 진술할 때 네.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 알았다. 네, 잘못 알았다. 네. 그래서 여러 사람을 지금 오도한 데 대해서 사과한다. 앞으로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은 공정하다는 걸 확신하고 투표해 주십시오. 이 정도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제 김연아 위원장님 말씀에 하나 더 더하면 저도 선거를 이제 해보고 나니까 참관인을 보내지 않습니까? 캠프에서 참관인을 보내는데 이게 우리 후보들은 다 알잖아요. 알죠. 방송에 나오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표를 알아요. 먼저 확인하죠. 그렇죠. 먼저. 왜냐하면 참관인들이 거기서 확인해서 우리한테 표를 찍어서 사진 찍어 보내주거든요. 바로 보내주죠. 이렇게 보내주는데 쏟아질 때 벌써 투표소별로 다 투표소별로 찍어보죠. 다 찍어서 보내줘. 우리가 네. 투표소별로 다 집계를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방송이랑 틀리면 부정선거가 맞는데 맞아요. 그냥 같이 가거든요. 우리 참관인이 거기서 확인한 숫자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참관인도 다 나를 속였어야 돼.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후보를 해보면은 알고 싶지 않은 표수도 사진을 찍어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계속 오니까 밤새도록. 이게 참관인이 국민의힘 반, 민주당 쪽 반이기 때문에 맞아요.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장난을 치면은 난리가 납니다. 그 체육관이 난리가 나고 난동 대표가 멈춥니다. 그렇죠. 너무 난리를 큰 치기 사고를 때문에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장난을 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솔직히 참관인은 우리 당 지지자 중에 제일 열성 지지자들. 맞아요. 그렇죠. 최고 열성 지지자들이거든요. 저희 최정예만 뽑아서 보내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반박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리플에 뭐가 나왔냐면 그건 이제 다른 또 보수 지지자분들이 이러는데 그게 방송이 될 때 해킹이 돼서 바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9명의 중국인 해커가 나온 그런 진짜 논리예요. 네 정말 진짜 그거를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또 이렇게 광장에 이만큼 모였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우리는 졌다. 그러니까 또 광장에 모이자 이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지금 드는 거죠. 그런데 이번 사건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범인이 윤석열입니다. 네. 딱 한 사람입니다. 예. 다 끝난 거를 굳이 말하자면 그래서, 예. 어떻게 한 겁니까? 확산시킨 거 아닙니까? 네. 부활을 시켰죠. 네. 그러니까 유령이 다시 그렇죠. 배회하고 있는 거라. 한반도를 네. 유령이 배회하고 있도록 만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분의 말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구속된 그날 1월 15일에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고 이게 손으로 쓴 글 있잖아요. 맞아요. 예. 거기 보면은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라고 합니다. 네. 차고 넘친다. 차고 또 넘치죠. 이거는 맞아요. 국제적 연대가 있다라고 해요. 네. 근데 헌재에 딱 나오더니 그게 아니고 의혹이 있어서. 의혹이 있어서 그냥 스크린 하려고 했다. 아니 이 법률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법률가에서 증거와 의혹의 차이는 유죄와 무죄의 차이고 때에 따라서는 이게 죽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많다고 해놓고 그게 아니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 표정을 딱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리고 뭐 망설이는 것도 없어. 네. 이 정말 병원에 먼저 가야 될 사람입니다. 아, 그런데 이걸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크게 본질적인 규정을 해야 되는데 공정한 선거를 해야 되는데 부정한 선거를 하면은 그건 범죄자이고 3.15 부정선거를 한 사람은 지휘한 사람은 사형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네. 살인을 안 해도 부정선거를 획책하면 사형된다는 역사적 선례를 남겼다고. 맞아요. 네. 반대로
공정한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몰아가지고 거기에 불복해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하면은 그 범죄는 아까 최인규 범죄하고 그쵸. 뭐가 다릅니까? 이거? 민주주의의 네. 가장 중요한 선거에 대한 승복을 거부한 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반국가 세력이지. 네. 반법치 반민주 세력 아닙니까? 네. 이 이상의 범죄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 계엄 선포보다도 이 선관위 습격 사건이 더 엄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정권을 잡고자 노력을 할 어떤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편이 승복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요. 네. 지금 그 국민이 네, 대표자로서 이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뽑혔을 때 이 사람한테 우리가 이런 대의 권한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완전히 없어지고 저 사람은 부정선거로 뽑혔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고 또 정당하게 그 정권을 선거를 통해서 획득해야 될 의미도 그렇죠. 사실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차라리 국민의 저항권을 이야기하면서 거리로 뛰쳐나가는 것이 훨씬 주먹이 더 가까운 지금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그런 그런 정말 야생의 그렇죠. 세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가 투표율이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선거 무용론이거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왜 그때 윤 대통령이 0.73%포인트로 겨우 이겼느냐라고 뭐 여러 이유를 네. 대는데요. 저는 이런 설을 갖고 있어요. 그 전에 황교안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사전투표 반대 운동을 맞아요. 했잖아요. 반대 운동했습니다. 맞아요. 네. 아니 사전투표 반대하면은 사전투표 날만 안 가는 게 아니라 본투표 날 가려고 했더니 그날 막 소장이 생겨. 이 코로나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네, 뭐 맞아요. 몇십만 명이 발생했다니까 안 갔을 수도 있다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 네. 표가 많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이른바 소쿠리 투표를 해가지고 부실 관리가 있었다고. 맞아요. 그걸 또 네. 언론이 얼마나 크게 보도했는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네. 그것하고 코로나하고 사전투표 반대론이 합쳐가지고 한 5%포인트 정도로 이길 수 있었는데 나는 0.73%로 줄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원수로 여겨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어떻게 같은 맞습니다.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방패화시키는지. 저희가 진짜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완전히 지금 1시간이 데 거의 지금 4,000명, 3,800명이 실시간 동접자가 예. 지금 그래서 다음에 한번 모셔도 되겠죠. 저희가 모시고 싶은데. 길 건너면 뭐 우리 상황.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자주 대본에 자주 반도 됐기 때문에 다음에 더 나오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조금 여쭈고 싶은 게 최근에 이제 다른 방송에서 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후보가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누군지에 대해서까지는 안 하셔서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그런 후보 중에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을 이길 후보로 가장 적합한 우리 당의 정치인이 누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 다 잘 아는 사람들 이름을 대할 수는 없고. 네네. 원칙론만 이야기하면은 네. 이번 대선 조기 대선이 뭐 틀림없을 거로 보는데 조기 대선은 역사적 의미가 뭐냐는 거죠. 네. 역시 계엄에 대한 심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계엄에 대한 심판이 되면은 국민의힘이 불리해지죠. 맞습니다. 네. 계엄이 조기 대선의 주제가 아니고 예. 미래의 어떤 문제, 미래로 나아가는 문제의 국가 생존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선거를 치르면은 기회가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세력에 끌려가지고 계엄 찬성 탄핵 반대 네. 노선을 긋는다면은 불가피하게 저쪽 민주당도 그걸 딱 이용해가지고 맞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심판하자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길 방법도 없는 거지. 네. 그죠? 예. 그래서 거기서 탈피하려면은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누가 본선 경쟁력이 있느냐. 그러면 여기서 계엄의 강을 넘을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의 그 원칙이 정해질 겁니다. 저절로. 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네. 그러면은 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안 된다. 네. 탄핵에 반대한 사람은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윤석열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선거를 해야지 윤석열이라는 짐을 지고 지금 100m 달리기 해가지고 되느냐. 네. 그것도 100m 달리기를 하려면은 스타트 라인에서 서야 되는데 이제는 한 10m 뒤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그러니까 늦게 지금 예. 준비를 하는 과정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표현이 그때는 좀 과격하게 들렸을 것 같은데 윤석열이라는 썩은 새끼줄을 잡고 저기 인수봉을 오르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 새끼줄을 잡고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마 이거는 역사의 흐름과 역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저는 비판도 많이 했어요. 네. 예, 특히 그 검사 출신이죠. 맞습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이. 예. 다만 12월 3일이라는 역사적 순간이 딱 왔을 때 그 역사적 순간을 어떻게 맞느냐는 거죠. 네. 세 가지 방법이 있었겠지. 하나는 그냥 계엄에 찬성하는 거.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아마 지금 당 해산하자 그럴 거예요. 그죠? 네. 해산은 압박이 생길 거라고. 네. 내란 그 다음에는 당사에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구경하는 거. 네. 역사의 방관자지. 네. 그런데 신속하게 가장 빨리 계엄을 진압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역사적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저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상당 부분 이렇게 상쇄가 됐다. 덮여졌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역사적인 역할을 우리 국민의힘이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 실시간 동접자 4,000명을 넘었습니다. 어휴. 박수 한번 치겠다. 저희 진짜 대표님 오시고 나서 4,000명 처음 넘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경화제 TV도 많이 보라 그러세요. 네. 조갑제 TV 구독 눌러주셔야 됩니다. 네, 조갑제 TV 저희도 불러주시면 무료로 출연하겠습니다. 저희도 가겠습니다. 네. 저희도 불러만 주시면 저희도 네. 가겠습니다. 언제든. 근데 우리가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말씀 듣고 그래야겠다. 많이 배우고 깨우쳐야겠다. 네. 오늘 젊은 분들하고 이야기하니까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영광.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예, 저희 그리고 이제 마지막 코너가 남아 있죠. 예,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저희가 고정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의 팩트 체크라는 코너인데요. 자, 바로 한동훈 대표가 아무래도 안팎으로 많은 견제를 받고 있다 보니 가짜뉴스, 페이크뉴스가 범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한동훈 대표의 신간 예약 판매만으로 국내 베스트셀러 종합 1위에 오르자 그 견제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4만 부가 예약 판매로만 지금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동훈 팩트체크 코너는 우리 언더73이 하루 하나씩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소식 중 바로잡을 만한 내용을 지적하고 해명하는 코너입니다. 네, 박상수 MC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준비됐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일단 영상을 하나 보시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변인들한테 정부 보호하지 말라 그랬대. 그 김경수 복권 이후로는 대변인들한테 정부 보호하지 말라 그랬대. 그 김경수 복권 이후로는 대변인들한테 정부 보호하지 말라 그랬대. 그 김경수 복권 이후로는 잠깐만. 과하게 이 말이죠. 저기가 이제 그 매일신문에서 하는 유튜브 프레스 18이라는 곳인데 장면이 우리랑 좀 비슷해요. 그죠? 예. 언더 73 누가 어쨌든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예, 네. 나름 한지 좀된 거니까. 예, 뭐 저희가 좀 더 된 거니까. 네. 근데 저기에 이제 현재 대변인이기도 하고 현재 국민의힘의 가짜 뉴스 검증 단장을 네. 하고 있는 박민영 대변인이 김경수 복권이 8월 15일에 있었어요. 맞습니다. 광복절 특사로. 맞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에 김경수 복권이 있은 이후로 대변인들한테 정부 보호하지 말라 그랬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표가 마침 지시를 했다라는 거죠. 네, 대표가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죠. 네. 마침 여기 당시 대변인 3명이 네. 있어요. 저는 대변인 빼고는 다 대변인 출신이거든요. 그때 다 대변인이에요. 다 그때 국민의힘 대변인인데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 전 들은 적 없습니다. 정부 보호하지 말라는 거 네, 저도 들은 적 없습니다. 없었죠. 네. 김준호 대변인.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걸 그래서 물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물증을. 이게 그 8월 15일 날 김경수 그
복권이 있었잖아요. 9월 30일 날 제가 논평을 하나 내요. 9월 30일 날 국민의힘 박상수 대변인이 논평에서 이렇게 내는데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신의 의혹을 고발했던 여권 인사를 심지어 현직도 아닌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을 제가 이때는 일부러 이름을 쓰질 않았는데 밝혀드릴게요. 최지우 변호사예요. 최지우 전 행정관인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와 같은 보복성 증인 채택,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유튜브 영상 삭제 및 채널 폐쇄 추진 관련 보복성 증인 채택에 대해 제가 비판을 하는 논평을 9월 30일 날 냅니다. 네. 김건희 여사 관련 유튜브 영상 삭제 및 채널 폐쇄 추진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내가 한 3번 해주고 싶어. 네. 김건희 여사 관련으로 전직 행정관인 최지우 행정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히 비판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네. 만약에 8월 15일 김경수 복권 이후에 그 정부를 보호하지 말라 그랬대라는 말을 제가 대표한테 그때 들었다면 네. 제가 대표 말을 어긴 거죠. 그쵸. 네? 저기에서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박민영 대변인이 당시 논평이 대표의 결재 없으면 못 나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 논평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지적을 당하거나 고치라 하거나 제가 다 썼어요. 그냥 썼다고요. 그냥. 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저런 식으로 그랬다면 만약에 진짜 대표가 다 결재를 했다라면 제가 김건희 여사의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증인을 채택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논평을 냈는데 대표가 결재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도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저 박민영 대변인이 약간 얘기를 곡해해서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조금 대승적으로 좀 마음 넓게 해야 되는 거고 조금 나쁜 본인에 대한 비판 같은 것도 겸허히 수용하는 것 자체가 또 정치인의 기본적인 자세이자 도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뭔가 결재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분이 약간 착각을 한 게 우리가 정부 비판하는 글이나 혹은 민주당과 관련된 그런 논평의 기조와 조금이라도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은 사실 국민의힘은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표가 조금 자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몇몇 건에 대해서 결재를 한다라는 얘기는 제가 들어봤지 정부를 보호하지 말라는 걸 가지고 그거를 결재를 하고 말고 하는 거는 이분이 악의적으로 얘기를 지금 짜집게 하는 거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짓 정보죠, 거짓 정보. 네. 그래서 정말 저희 지금 뭐 김준호 대변인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김혜란 위원장님은 판사 출신의 변호사시고 정관이세요? 네. 정관이세요. 저도 변호사고. 네. 네. 정말 저희들이 언제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참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 지금 정말 오늘 저희가 또 오늘 저희가 조금 오히려 대표님보다 스튜디오에 좀 늦게 왔는데 이 팩트 체크 관련돼서 우리가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목록에 엑셀로 정리를 했더니 거의 한 바닥이 넘어요 지금 그죠? 너무 많습니다. 네, 너무 많은데 하나 사실 확인도 드리겠지만 물증도 있고 다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 확인도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그냥 지켜만 보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언제든 밑에 자막에 메일 주세요. under73r @gmail.com으로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절히 팩트체크해서 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조갑지 대표님 모시고 하다 보니 지금도 3,700명. 정말 제가 팩트체크하니까 300명 나갔어요. 역시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 4,000명을 딱 찍었는데 제가 팩트체크를 해서 300명이 나갔지만 정말 저기라고 마지막으로 좀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만 좀 해주시면 네, 저희들이 어떻게 합리적 보수가 다시 살아갈지 일어날지에 대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팩트, 네. 사실관계가 분명해지면은 시비를 가리는 거는 그건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뭐 재판이든 수사든. 그래서 저는 45년 동안 이 거짓말쟁이들하고 싸우는 일만 한 것 같아. 그래 하도 이게 거짓말이 횡행하니까. 네. 그런데 요사이처럼 거짓말이 이렇게 네. 광범위하게 퍼지는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치권에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 네. 그러니까 거짓말이 딱 나타나면은 제일 먼저 본 사람이 그 거짓말을 반박을 해야 돼요. 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먼저 본 사람이. 네. 그 사람이 그 일을 안 하면 그 거짓말이 순식간에 10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거짓말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신고하는 의미에서 반박해야 된다. 아, 네. 이걸 우리 민주 시민의 하나의 생활 신조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요. 아, 제가 너무 좋은 말씀. 예, 마음에 이렇게 뭉클하게 다가오는데 진짜 평생을 진실과 팩트 정말 그 일만 찾아오신 우리 조합재 대표님과의 시간은 오늘 시간은 여기서 끝나겠지만 저희 또 모시겠습니다. 저희 정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저희 이제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된다는 말처럼 우리 모두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일 저희는 한동훈 대표의 영입 1호죠. 사실 저와 입사 동기입니다. 국민의힘 입사 동기. 그렇죠. 함께 영입 1호로 들어왔던 우리 정성국 의원님. 정성국 의원님은 교총 회장으로 활동을 하셨고 저는 이제 학교폭력의 또 피해자 법률 지원을 하면서 또 이제 사실 이렇게 교육인재로서 들어온 것이어서 정성국 의원님이랑 저랑은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부터 잘 또 알고 지내던 그런 사이예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교육계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저와 함께 최근 심해지고 있는 학교 안전과 교육 문제죠. 특히 요번에 하늘이양 사건 그렇죠. 있었죠. 예, 네. 이 사건과 관련돼서 교육 문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서로 간에 그동안 이제 그 경험과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정성국 의원님이 오시니까요. 오늘 조갑지 대표님 오신 것만큼 내일도 4,000명. 지금 정말 저희가 네, 더 좋은 방송으로 한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대표님 오늘 정말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